청취자님, 지금부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의 직장, 아니 직업적 생명이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방어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하다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잔뜩 선임했죠. 네,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1심부터 대법원인 3심까지 진짜 피말리는 법정 싸움을 치렀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수억 원의 비용이 깨졌을 거라 짐작하시겠죠? 변호사 업계 생리를 안다면 당연히 그 정도 숫자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년 뒤에 재산 공개 내역을 딱 열어보니 통장 잔고는 크게 줄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빚은 수천만 원을 갚기까지 했단 말이죠. 도대체 고액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부동산을 팔지도 않았는데 이 거대한 비용은 어떻게 지불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커다란 모순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회계 장부는 사실 아주 정직한 거울이어야 하거든요. 맞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고위 정치인의 법적 분쟁 이후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 선명해야 할 돈의 흐름이 마치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심층 자료 분석 시간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 더미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2024년과 2025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그리고 그가 겪었던 재판의 판결 요지 및 관련 자료들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자, 수억 원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메머드급 재판의 변호사 비용은 도대체 이 얄팍한 재산 내역 장부에 어디에 숨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추적해 볼 겁니다.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님께 저희의 스탠스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 시간은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반대로 흠집내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중립을 지킨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제공된 자료들에는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섞여 있지만 저희는 오직 대중에게 공개된 금융 데이터의 숫자들 그리고 문서에 나타난 법률적 정황이라는 팩트만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의 맹점을 객관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미스터리의 타임라인부터 세워보죠. 오영훈 지사는 2022년 11월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고요. 선출직 공직자에게 선거법 위반은 그야말로 정치적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혐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024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되면서 지사직 상실 기준인 100만 원을 진짜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직을 극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심부터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1년 10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진 기나긴 사법 리스크였어요. 2년이면 진짜 엄청난 기간이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꾸린 방어벽의 규모입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이 과정에서 김앤장이나 LKB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들이 변호인단에 이임을 올렸거든요. 와, 김앤장과 LKB요? 이름만 들어도 시간당 자문료가 엄청난 곳들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상식과 데이터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도지사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런 메머드급 로펌을 3심까지 끌고 갔다면 당연히 막대한 수임료가 발생했을 겁니다. 네, 최소 수억 원대는 쉽게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2024년과 2025년 재산 공개 내역에 커다란 재무적 싱크홀이 생겨야 정상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거액의 지출은 장부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숫자의 역설을 한번 보시죠. 역설이요? 오 지사의 총재산은 2023년 말 기준 약 8억 3,515만 원에서 2024년 말 기준 7억 3,200만 원으로 약 1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잠깐만요. 1억 원이 감소했다. 그럼 표면적으로만 보면 재판 비용으로 1억 원 정도 썼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장부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1억 원이라는 감소분의 내막을 분해해봐야 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나요? 사실 이 감소분의 절대 다수는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같은 자산 가치의 자연 감소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갑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란 뜻이군요. 맞아요. 실제로 현금 흐름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예금 잔액을 볼까요?
2024년 신고액이 약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약 2억 6,400만 원으로 고작 1,600만 원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진짜로요? 그 계산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을 썼는데 예금 통장의 현금이 고작 1,600만 원밖에 안 줄었다고요?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이라는 게 보통 현금이 부족하면 결국 빚을 내서라도 방어해야 하는 성격의 지출이잖아요. 대출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 재무제표에서 가장 기이한 대목입니다. 보통 거액의 소송 비용이 필요하면 금융권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마련이잖아요. 당연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냈겠죠. 그런데 오지사의 금융채무 항목을 보면 2024년 2억 5,800만 원에서 2025년 2억 2,700만 원으로 오히려 약 3,1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죠. 청취자님,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상황인지 피부에 와닿으시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보시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최고급 변호사들을 고용해 2년 동안 싸웠는데 집을 팔지도 않았고 예금은 고작 1,600만 원 줄었고 심지어 은행 빚은 3천만 원 넘게 갚았습니다. 네, 완벽하게 요약하셨네요. 이건 수학적으로 뺄셈이 아니라 오히려 덧셈이 되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서 자금이 솟아난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장부를 아무리 털어도 커다란 목돈의 출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료를 아주 미시적으로 뜯어보면 가계 자산을 그야말로 한계까지 쥐어짠 이른바 합법적 자금 조달의 파편들이 몇 가지 발견되긴 합니다. 오, 영원까지 끌어모은 흔적들이 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장 규모가 큰 단일 자금원은 바로 2024년 재산신고에 등장했던 장남 결혼 축의금 현금 1억 1,500만 원입니다. 네, 방금 1억 1,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와, 결혼 축의금이 현금으로 그만큼 들어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큰 돈이 재판 기간 동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1억 1,500만 원이라는 현금이 2025년 신고 내역에서는 장남 증여 및 생활비 명목으로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잔액이 0원이 된 것이죠. 아, 영원이요? 네, 2024년이 바로 대법원 판결로 재판이 종결된 해라는 점을 겹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이 생활비라는 항목은 매우 포괄적이고 편리한 블랙박스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처리해버렸다. 확실히 법률 비용을 건건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군요. 네, 이 넓은 범주 안에 변호사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같은 법률 비용이 녹아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가설입니다. 축의금 외에 다른 자금줄도 있습니까? 배우자의 자금 변동 내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급여 저축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보험을 해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금이 약 4,500만 원 정도 변동한 흔적이 나옵니다. 보험까지 해약했다고요? 네, 자료에서는 이를 가계 경제를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간 일종의 고통 분담의 흔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냉정하게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남의 축의금 1억 1,500만 원이 전부 재판 방어에 쓰였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해보죠. 네, 한번 더 해볼까요? 거기에 배우자가 보험까지 깨며 마련한 4,500만 원을 합칩니다. 그러면 총 1억 6천만 원입니다. 청주자님 1억 6천만 원을 1심, 2심, 3심으로 나누면 한 심급당 대략 5천만 원 꼴이거든요. 네,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죠. 김앤장과 LKB가 포함된 메머드급 변호인단이 그것도 도지사직이 걸린 재판을 맡았는데 한 심급당 5천만 원이요? 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이 정말 충분할까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아마 법조계의 중론일 겁니다. 이 거대한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 제공된 자료에서는 아주 적절한 비교군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겪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사례입니다. 아, 그 사건 기억납니다. 당시에도 대법원까지 가는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호화 변호인단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공개됐었나요? 당시 이 전 지사 측은 재판 비용으로 약 3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재명 전 지사는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 변호사니까 인맥이 있었겠네요. 당연히 사법연수원 동기나 법조계 선후배 등 끈끈한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였죠.
법조계 내부에 이른바 지인 찬스나 동업자 의식이 작동해서 수임료가 일정 부분 조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용훈 지사는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오 지사는 비법조인 출신입니다. 법조계에 기댈 만한 사적인 네트워크가 얇은 비법조인이 그것도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기업형 대형 로펌들을 선임했다면 시장의 논리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맥 프리미엄이 없는 비법조인이 대형 로펌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재명 전 지사가 지출했던 3억 원이라는 금액을 훨씬 어쩌면 몇 배 이상 상회하는 비용이 발생해야 시장 가격에 부합하거든요. 대법원까지 갔으니까요. 네, 대법원 상고심 같은 경우는 법리 해석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진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래의 딜레마로 돌아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최소 수억 원에서 그 이상인데 장부를 영혼까지 털어서 나온 영수증의 파표는 고작 1억 6천만 원 수준이란 말이죠. 이 수억 원의 갭을 재산 변동이라는 흔적 없이 도대체 어떻게 메울 수 있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합법적인 계약 귀술의 영역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할 납부와 성공 보수의 극단적 활용입니다. 분할 납부라면 일종의 할부 개념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재판이 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니 수임료를 1심, 2심, 3심 단계별로 아주 잘게 쪼개서 지급하는 방식이죠. 쪼개서 낸다. 네, 이렇게 되면 특정 해의 재산 신고 내역에 수억 원이 한 번에 확 빠져나가는 충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간 가계 수입 내에서 앞서 말한 그 생활비의 범주 안에서 서서히 흡수될 수 있는 것이죠. 빙산의 일각만 수면 위로 올려놓는 아주 교묘한 방식이군요. 그럼 성공보수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성공보수 계약을 후불제로 아주 강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처음 착수할 때는 최소한의 착수금만 내고 도지사직 유지라는 최종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을 때만 막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는 형태죠. 그럼 신고 기간을 피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재산신고 기준일 이후에 이 성공보수가 지급되었다면 2024년과 2025년 장부의 스냅샷 사인에는 그 거액의 지출이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공직자 재산 신고라는 게 1년에 딱 한 번 찍는 사진 같은 거라서 그 사진을 찍는 찰나의 순간만 피하면 큰 흐름을 숨길 수 있다는 맹점이 있군요. 제도의 허점이죠. 하지만 착수금만으로 과연 그 대형 로펌들이 2년 동안 움직여줬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기하는 두 번째 영역이 훨씬 더 흥미롭고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커 보입니다. 네, 바로 보이지 않는 거래, 즉 인사권의 활용이라는 비판적 시각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인이 법률 비용을 지불할 때 오직 현금이라는 화폐만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맞아요. 정치인의 지갑에는 현금 말고도 아주 강력한 화폐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영향력, 즉 인사권이라는 화폐죠. 네,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자료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과거 오용훈 지사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도왔던 한 변호사를 제주도청 법무특보라는 공직에 임용해서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도청의 법무특보라면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만약 당장 지불할 현금이 부족해서 혹은 비용을 극단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수임료의 일부를 이런 공직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혜택으로 춤췄다면 어떨까요? 정말 완벽한 윈윈이 되는 거죠. 현금 지출은 줄어들고 변호사는 공직 경력이라는 엄청난 스펙과 권력을 얻게 되니 양측 모두에게 완벽한 거래가 되는 셈이죠. 물론 장부에는 영원으로 기록될 테고요. 바로 그 지점이 시민사회와 언론이 끊임없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 지사가 명백히 인사권을 대가로 수임료를 깎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영역이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수억 원의 갭은 필연적으로 그런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청취자님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 비용 좀 아끼고 지인 찬스 좀 쓴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능력이 좋아서 싸게 막은 걸 수도 있잖아. 자, 전문가님, 이 미스매치가 왜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는 건지 그 법적 맥락을 좀 짚어주시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가계부를 넘어서 국가의 법률 시스템과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이른바 기념란법이 존재합니다. 아주 엄격한 법들이죠. 만약 우리가 앞서 계산한 그 수억 원의 간극을 오 지사 본인의 돈이 아니라 제3자가 대신 내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자금법에서는 누구든지 정치인에게 돈을 줄 때 투명한 후원금 개조를 통하지 않으면 전부 불법 정치자금으로 감지로 하잖아요. 만약 대납을 해준 거라면 명백한 범죄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대납뿐만이 아니에요. 만약 변호사나 로펌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예를 들어 5억 원어치의 법률 서비스를 5천만 원만 받고 제공했다면 그 차액인 4억 5천만 원은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법적으로는 변호사가 정치인에게 4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될 위험이 큽니다. 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법적으로 이렇게 깐깐하게 적용되는 거군요.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인사건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공직 임용을 조건으로 무료 변론이나 비정상적인 저가 수임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뇌물수수, 즉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직결됩니다. 아, 뇌물수수요? 네. 선거법 위반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다가 비자금, 대납, 뇌물이라는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뇌관이 바로 이 설명되지 않는 장부의 빈칸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리를 좀 해보죠.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 짚어내고자 한 것은 결코 누군가를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시스템의 구멍입니다. 맞습니다. 한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걸린 거대한 재판을 치렀는데 대중에게 공개된 재산 내역으로는 그 거대한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 이 지독한 불투명성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공직자의 투명성은 결국 권력의 투명성과 직결되니까요. 도지사라는 자리는 지역의 예산을 주무르고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정말 막강한 자리죠. 만약 그가 사적인 법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경제적 빚을 졌거나 인사권을 남용했다면 그 청구서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는 도민들, 나아가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에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맞아요. 장남의 축의금과 보험해약으로 버텨낸 가계의 눈물겨운 고군분투 뒤에 어쩌면 시장의 논리를 거스르는 보이지 않는 혜택들이 오갔을지 모른다는 의심. 개인의 가계부 역설이 공공의 리스크로 확장되는 이 묘한 구조가 바로 오늘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경고음일 겁니다. 네, 하나의 단순해 보이는 재산신고 장부가 얼마나 많은 해석의 여지와 묵직한 사회적 질문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탐구 사례였습니다. 오늘 이 길고 흥미로운 추적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는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을 어디서 모아서 누구에게 썼는지 10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감시하잖아요. 네, 아주 철저하게 하죠. 그렇다면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걸린 재판을 치를 때 쓴 막대한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처럼 뭉뚱그려서 생활비라는 블랙박스 안에 녹여버리게 둘 것이 아니라 어느 로펌에 착수금 얼마, 성공 보수를 언제 얼마를 줬는지 영수증 하나하나를 별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만약 그런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대형 로펌을 입맛대로 쇼핑하듯 선임하고 비용은 어둠 속에 감춰두는 지금의 관행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자료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빽빽한 문서와 숫자들 사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여정이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팩트들을 끄집어내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